안녕하세요. 저는 첫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을 달았던 38살의 여자입니다. 아기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듯했고 가슴은 뜨겁게 부풀었지만 젖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간호사가 손으로 눌러주고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을 해도 그저 통증만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아기를 안고 있자니 몸은 산 사람인데 마음은 이미 다 타버린 재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조리원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밝은 목소리로 어머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틈 사이로 미역국 냄새가 퍼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오는 낮고 단단한 구두 소리.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조리원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젖은 짜봤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내 몸과 마음을 그대로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새어나올 것 같아서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볼 땐 노력 부족이야. 내 때는 애 낳고 하루 만에 젖이 흘러서 잠도 못 잤어. 요즘 애들은 참 편하게 산다.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인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젖이 안 나오는 게 게으름이라니 나는 애를 낳고도 여전히 미움받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간 후에도 그 목소리가 병실 벽에 붙은 것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조리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멎고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기는 작게 숨을 고르며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맞을까? 이 아이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슴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졌고 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유축기를 돌리면 기계음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기계음이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텅 빈 병에 공기만 흘러나올 때마다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바쁘다는 문자가 하나 왔을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그 한 줄이 더 아팠습니다. 그 걱정이란 게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손에 미역국과 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먹고 젖 돌려. 몸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분은 제 손목을 붙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젖은 마음이 편해야 돌아와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젖이 돈다니. 그럼 나처럼 불안한 엄마는 아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걸까?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조리원 창문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은 검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말라서 터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엄마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저 불안하고 지친 여자의 얼굴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분유 먹이면 정이 안 생겨. 모유가 사랑이야.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꺼져갔습니다. 사랑은 젖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땐 아무도
내 편에서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산모님 조금 주무세요. 병실에 혼자 남겨진 나는 불이 꺼진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견뎌야 하는 게 엄마라는 거구나. 눈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울음은 조용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를 끝내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먼저 움찔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첫 방문은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훗날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리원을 나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기는 하루 종일 울다가 잠이 들고 저는 그 사이에 밥을 몇 숟가락 삼키거나 씻지도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있곤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늘 피곤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요즘 머리가 아프다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 한마디가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있었고 분유를 탈 때마다 젖이 안 나오는 제 몸이 미웠습니다. 밤이면 아기는 2~3시간마다 울었고 그때마다 일어나 분유를 데우고 시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손목은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무한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있었지만 제 옆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한 번쯤 일어나 줄 법도 한데 그는 늘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으니 피곤하겠지.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이 되니까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집에 사는 게 맞을까? 같은 아이의 부모가 맞을까? 아기가 울어도 내 마음이 더 크게 울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 울음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젖은 아직도 안 도냐? 산후조리원에서 뭘 그렇게 했길래 몸이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전화를 대신 받아서 엄마 걱정 마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 끝에는 늘 제가 남았습니다. 엄마가 그냥 걱정해서 그래. 그 말은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입 다물고 버티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에도 아기가 울었습니다. 분유를 타려고 주방 불을 켰는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빛이 비쳐도 눈 한 번 뜨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모를까? 왜 이 사람은 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을까? 분유를 식히는 동안 저는 싱크대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만 모유가 아니라 나만 사람도 아닌 것 같다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사에 갔습니다. 출근길에 아기 이마에 입을 맞추고 저에게는 오늘도 힘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비어 보였습니다. 힘내라는 말보다 그냥 괜찮아? 라는 한마디가 더 필요했는데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미워졌습니다. 같이 있는 게 외롭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닫고 들어간 방 안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아기는 제 품에서 숨을 고르듯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3명이 사는 집이 아니라 각자 혼자 있는
세계의 방 같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침묵은 제게 익숙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기는 조금씩 밤잠을 자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제대로 감지 못했습니다. 젖은 여전히 돌지 않았습니다. 유축기를 돌릴 때마다 공기 빠지는 소리만 들렸고 그 소리가 제 한숨처럼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아직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안 오면 체면이 안 선다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남편은 차 트렁크에 선물을 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무엇보다 그 집의 공기가 아직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댁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음식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서 유일하게 웃지 못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인사를 하자 사람들은 겉으론 수고했다. 애가 예쁘다라고 말했지만 그 시선 속에는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젖이 안 나와서 분유를 먹인다네.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벼웠지만 제겐 벼락 같았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짧게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든 거 조금만 와도 포기해버리네. 그 말이 들렸을 때 손에 쥐고 있던 젖병이 흔들렸습니다. 아기는 마침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유를 데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저러니 젖이 안 나오지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주변의 웃음과 섞여 커졌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귀가 울렸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젖병을 흔들며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분유가 쏟아졌고 뜨거운 물이 손등에 닿아 따끔했습니다. 그 아픔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보이지 않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상처니까요. 식탁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기분으로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아기가 젖병을 물고 조용히 눈을 감자 그제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가 볼까봐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뺨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아무 말 없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만 했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흘러가는데 그 불빛이 전부 제 눈물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시댁을 나왔지만 제 안에서는 수천 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항상 참는 쪽이어야 할까? 왜 내 아기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아기를 눕히고 불을 끄자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축기를 꺼내 손에 들었지만 더 이상 돌릴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와 제 손을 스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자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 앞에서조차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다고.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나는 지금 어떤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을 생각하면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불편함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들은 그 한마디, 젖이 안 나와서 분유 먹인다네.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제 귀 속에 남았습니다. 마치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심장 박동처럼 저를 깎아내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축기를 돌릴 때마다 통증이 올라왔고 눈앞이 어지러질했습니다. 밤새 아기를 안고 울다가 새벽에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은 짙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몸은 산 사람인데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혼자였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남편은 회의가 있다며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얼굴이 지쳐있는 엄마들이었고 저는 그 사이에 앉아 손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번호가 불리고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 의사는 제 가슴을 살피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유선염이에요. 젖이 막혀서 생긴 염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젖이 돌아요. 가족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건 산모 혼자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제야 제 안에서 무너졌던 무언가가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게으른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니었구나. 그저 너무 외로웠던 거구나. 누가 내 옆에서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그 한마디가 없어서 이렇게 아팠던 거구나. 진료를 마치고 약국으로 향하는 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검사했어? 응, 염증이래.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해졌대. 그 뒤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죄책감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처방전이 놓여 있는 걸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그가 그렇게 묻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봉지를 들고 가스레인지 옆에 놓였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고 남편은 평소처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애 재우는 중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근데 애 엄마는 아직도 젖이 안 나와? 그렇게 게을러서 어쩌려고 그래? 그 순간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얼굴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짧은 문장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고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 한마디를 듣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 울 힘도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이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기 울음이 들릴 때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젖병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서툴고 느렸지만 그 모습이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조금씩 가라앉았고 그 대신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젖이 돌아요. 그 말이 그때는 단순한 의학적인 설명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막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는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병원에서 울던 제 모습을 누가 봤다면 그건 참 초라한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날이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로해준 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저는 제 자신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의 말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리고 저도 그날 병원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병원 일을 겪은 뒤로 한동안은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도 줄었고 남편은 예전보다 제 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오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늘 잠깐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고 없이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자마자 손주 보러 왔다며 들어오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겉으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아기가 분유를 먹고 있는 걸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내리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는 잘 크고 있어요. 병치레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놓인 약봉지를 흘끗 보더니 아직 약 먹어?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제 그만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보러 오는 줄 알았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분유를 먹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기를 안은 채로 말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나 닮았네. 눈이 크고 이마가 반듯해. 그러더니 이내 제 쪽을 보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래도 엄마 젖을 못 먹으니까 정이 좀 덜할까 모르겠다.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숨을 고르듯 손끝을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다시 예전처럼 말씀하셔. 남편은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흘려들어. 이제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조용히 울다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자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아기 돌보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일 낮에 갈게. 분유보다 좋은 방법이 있어.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안에는 각종 보약과 허브차 그리고 오래된 유축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나도 썼던 거야. 이걸로 하면 젖이 돌아. 저는 손에 그 기계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금속 냄새와 오래된 플라스틱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이건 사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프게 느껴질까? 저는 천천히 기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아기도 잘 크고 있고 의사 선생님도 지금처럼 하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병원 말만 믿어서 탈이야. 애 키우는 건 마음이야. 정성이면 다 된다니까.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분유병을 씻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내가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더 이상 걱정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식탁 위엔 유축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하시려는 거야. 그분도 틀린 건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그 말이 끝나자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때는 내가 좀 강하게 말했나 봐. 그냥 내가 조금 더 노력해줬으면 했던 거야. 그 목소리는 사과처럼 들렸지만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는 저도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 작고 따뜻한 숨결이 제 손끝을 간지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젖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라고 있다는 걸.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제 품에서 제 사랑으로 크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간섭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게 인사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게 무례하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더는 제 몸과 마음을 남의 기준에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서운하다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잠시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 몸 안에서 일어나요. 그 안에 어머님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정하기 어려운 걸 알고 있었고 저는 더는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벽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조용히 거리를 두고 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아기는 이제 2살이 되었고 걷고 웃고 단어 몇 개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유를 먹던 그 입으로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그 모든 밤의 눈물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잠잠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사이를 잇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다시 아팠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니 현관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익숙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라, 그동안 미안했다. 그땐 내가 내 아픔을 몰랐다.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지
너한텐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생각 못했다. 내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몸 잘 챙기고 아이 건강하게 키워줘서 고맙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고 종이가 조금 젖었습니다. 그 편지는 사과라기보다 한 인간의 후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예전보다 작고 떨렸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어머님.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 세상 기준이 다였던 것 같아. 그땐 젊은 사람들 마음을 몰랐어. 저는 오래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듣던 말들,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의 눈물, 그리고 제품에서 잠들던 아기의 체온까지. 모든 게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에 묶여있던 매듭이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밥 한번 먹자. 손주도 보고 싶어.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그 집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공기가 조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까지 나와 계셨고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약밥이야. 이번엔 내가 직접 만들었어.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시어머니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전처럼 강한 기세는 없었습니다. 대신 어쩐지 조금 작아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아이를 받으며 울먹이셨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컸네. 그때 내가 미쳤나 봐. 그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순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따뜻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았어.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기가 뒷자리에서 졸고 있었고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 안에 흐르는 공기가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불을 끄기 전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며 그때의 냄새와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그때 많이 부족했어요. 불을 끄고 눈을 감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용서란 건 누군가에게 화해를 청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오래된 상처를 놓아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시절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한 여자가, 한 엄마가, 그리고 한 며느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약했던 내가 이제는 가장 단단해진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